세계를 호령하는 내륙 중국이 그 조그만 만도 나라한테 배운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랬던 중국 교육계가 한국 언어의 가치를 알고 처음으로 무릎 꿇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광둥 외곽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단 한 권의 일기장으로 중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절대 퍼질 리 없다고 여겨졌던 한 외국의 문자가 있었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자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교육 제도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릴 줄은요. 처음에는 조롱받았고 무시당했습니다. 한류의 일시적인 유행이라며 가볍게 넘겨졌죠.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점점 드러나는 아이들의 변화를 본 중국 교육계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절대 중국에 퍼지지 않을 거라던 그 문자. 그 문자가 어떻게 중국 사회의 무의식을 뒤흔들었는지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광둥성 외곽의 한 초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38살 리샤오칭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교육이라는 단어가 제 삶의 거의 전부였고 그 안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늘 변화해왔지만 이렇게 깊이 제 마음을 뒤흔든 일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경험한 작은 기적 같은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광둥성에서도 변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시 외곽이라기보다 사실상 시골이라고 표현하는 편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이곳은 대도시처럼 번화한 거리는 없고 도로는 비 오는 날이면 진흙탕이 되기 일쑤입니다. 교문 앞간이 매점에서는 매일같이 튀김 냄새가 진동하고 점심시간이면 운동장 구석에서 아이들이 튀김우유를 들고 장난을 치곤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16해를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좋은 교육이란 뭘까 늘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몇 년 사이 아이들의 문해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수업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고민이 깊어질수록 자존감도 낮아졌습니다. 교육청에서 새로 내려온 읽기 중심 수업 강화라는 방침도 있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단어는 아는 듯 했지만 문장이 길어지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시험 문제는 끝까지 읽지 못했고 지문이 조금만 복잡해져도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점점 더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의력 결핍 진단을 받은 아이들, 난독증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은 국어 수업 자체를 부담스러워했고 심지어 어떤 아이는 선생님, 전 글자가 무서워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글자가 무섭다니 글을 읽는 것이 당연히 주어져야 할 권리가 아닌 공포가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년 여름방학 직후 실시한 국어 중간고사에서 평소 조용하고 존재감이 거의 없던 11살 남학생 천하우가 전교 1등을 차지한 겁니다. 그것도 매우 높은 점수로 말이지요. 제가 가르치는 반 아이였기에 누구보다도 그 아이의 학업 수준을 잘 알고 있었던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실수나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채점이 잘못됐거나 답안지를 바꿔치기 한 건 아닌지 걱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지와 답안지를 여러 번 확인했고 다른 과목 선생님들과도 아이의 최근 학습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저는 방과 후 천하우를 교무실로 따로 불렀습니다. 아이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제 앞에 앉았습니다. 낯을 많이 가리고 말수가 적은 편이라 말할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는 아이였습니다. 하우야, 요즘 뭔가 특별히 공부하는 게 있니? 국어 점수가 많이 올랐더라. 제가 조심스레 묻자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한글로 일기를 쓰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글? 제가 되묻자 아이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간단한 메모 어플 속에 또박또박 써 내려간 짧은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한글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맑아요. 나는 글을 읽는 게 무섭지 않아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글이라니, 그것도 스스로 공부해서 일기를 쓴다고요? 아이는 K-드라마를 좋아해서 자막을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글에 관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따라 써보는 수준이었지만 매일 조금씩 글을 쓰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법을 익혔다고 했습니다. 중국어로는 머릿속이 복잡한데 한글로 쓰면 이상하게 정리가 잘 돼요. 그래서 계속 쓰게 돼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감정의 정리이자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천하우의 일기장 화면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명 그 글 속엔 억지로 시킨 흔적이 없었고 아이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이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문해력이라는 개념은 단지 문자 해독만을 의미하는 걸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말이 아닌 이해받는 경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의 출발점이 글쓰기라면 저는 그 방식이 무엇이든 기꺼이 도와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제 수업도 제 신념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우와의 면담 이후 제 머릿속은 며칠 동안 그 아이의 말로 가득했습니다. 한글로 쓰면 머릿속이 정리된다. 단순한 한 문장이었지만 교육자로서 들은 어떤 이론보다도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 말 속엔 아이의 고백이 있었고 동시에 지금의 교육이 놓치고 있는 진실도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글을 읽고 쓰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렵 저는 조심스레 실험을 하나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글 자율학습반이라는 이름으로 방과 후 수업을 소규모로 운영해 보기로 한 겁니다. 강의실이 따로 마련된 건 아니었고 교실 한켠에 흰 종이 몇 장과 펜, 그리고 천하우가 추천해준 한글 자음모음표를 복사해서 붙이는 수준이었습니다. 참가 대상은 희망자에 한했지만 예상외로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신청했습니다. 선생님, 진짜로 한글 배워도 돼요? 네, 수업은 아니고 놀이처럼 해보려는 거예요. 궁금한 친구들만 와도 좋아요. 그렇게 시작된 자율학습반은 처음엔 놀이에 가까웠습니다. 아이들은 자음, 기역과 모음, 아를 따라 쓰며 깔깔 웃었고 몇몇은 이건 뱀 같아요. 이건 사람 얼굴이에요. 같은 이야기를 하며 글자에 생명을 부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교육이라기보단 아이들이 언어를 통해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따라 쓰기에 불과했던 아이들이 짧은 문장을 스스로 만들어 보기 시작했고 그 문장들엔 아이들의 감정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난독증 진단을 받은 10살 여학생 릴루이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글자를 볼 때마다 눈을 질끈 감고 숨을 멈추던 아이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조용히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울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내일은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글을 본 순간 제 눈가도 뜨거워졌습니다. 중국어로는 단 한 줄도 끝까지 쓰지 못하던 아이가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담담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녀가 그렇게 쓰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글은 머릿속이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마치 생각이 줄을 서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천하우가 했던 말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분명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언어의 질서, 혹은 표현의 자유를 한글이라는 도구를 통해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점점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외국어 학습이 아니라 마음의 문해력을 키우는 일이란 것을요. 학부모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한국어를 왜 배우냐는 의문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글로 썼어요. 그림 일기만 쓰던 애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같은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기뻤다고 글로 썼어요. 그 글을 보고 저도 기뻤어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늘 그렇듯 변화에는 저항이 따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교장 류주민 선생님께서 제게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회의실 문을 닫고 앉은 그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리 선생, 한글 수업 이야기 들었소. 교육청 쪽에서 이걸 문제 삼을 수도 있겠어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배우고 있고 중국어 수업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건 알아요. 하지만 요즘 민감한 시기인 거 알잖소. 외국 문자 교육은 잘못 비춰질 수 있어요. 특히 언론이나 학부모 민원으로 번지면 책임은 선생한테 돌아가요. 그는 분명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움보다는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이 변화가 누군가에겐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다만 저는 조용히 천하오와 릴루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러자 류즈민 교장 선생님도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나는 체제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라 이해해줘요. 그렇게 면담은 끝났고 저는 자율학습반을 더 조심스럽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에 알리지 않고 참여하는 학생도 줄였으며 한글을 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매일 방과 후 제 교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언어로 자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이해했다. 릴루이의 일기장에 남겨진 그 한 줄은 지금도 제 책상 서랍 속에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조심스럽게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자율학습반이라는 이름도 붙이지 않았고 아이들에게도 이건 수업이 아니야. 그냥 내 생각을 글로 정리해보는 거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방과 후 제 교실에 모였고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이야기들을 한글로 써 내려갔습니다. 천하오와 릴루이는 가장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았고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조용히 들어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수업 시간 집중력은 높아졌고 국어뿐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성취도가 올라갔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전엔 교실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지쳐 보이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질문하고 스스로 글을 쓰는 걸 즐기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속으로 매일같이 외쳤습니다. 그래, 이게 교육이야. 그러던 어느 날 교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교육청 장학사 탕웨이와 선생님이 예고도 없이 학교에 들이닥친 겁니다. 그는 곧장 제 교실로 향했고 제가 책상 위에 펼쳐놓은 수업 자료를 확인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 선생, 이게 소문대로 한글 교육입니까? 그 순간 교실 안에 있던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인 아이들. 저는 무언가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지 옆에서 도와줬을 뿐입니다. 그 말에 탕장학사는 곧바로 교장실로 향했고 얼마 후 교무실엔 팩스로 공문 한 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제목은 외국 문자 교육 전면 금지 지침. 학교는 곧바로 방침을 정리했고 자율학습반은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제게 따로 전달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모든 관련 자료 폐기, 학생 대상 개별 지도 금지, 외부 문의 시 수업 존재 부인할 것.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천하오와 릴루이의 노트를 바라보다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조용히 그러나 멈출 수 없이. 제가 지키고 싶었던 건 단순히 한글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쓰고 감정을 정리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문을 닫아버린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며칠 뒤 릴루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그날은 왠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제 일기장 가져가셔도 돼요. 그렇게 말하고 건넨 공책 속에는 짧지만 선명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입을 닫아야 해요. 하지만 이 말은 남기고 싶었어요. 한글로 일기를 쓰면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 글을 본 순간 저는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만 감동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어야 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서기엔 제 위치가 너무 미약했고 또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교육계 SNS 인플루언서로 유명한 샤오리 선생이었습니다. 샤오리 선생은 릴루이가 자발적으로 찍어 올린 짧은 영상 하나를 보고 저희 학교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영상은 단순했습니다. 릴루이가 공책을 들고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제 일기예요. 한글로 썼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전 이걸 쓰면서 제 마음을 알게 됐어요. 영상은 불과 30초 남짓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울림은 컸습니다. 샤오리 선생은 이 영상을 자신의 계정에 공유하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 아이가 외국 문자를 통해 감정을 배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문자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국경만으로 구분될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도우인과 웨이보에서 순식간에 퍼졌고 해시태그 샵한글일기 챌린지가 등장했습니다. 전국의 젊은 학부모들이 릴루이의 영상에 공감하며 우리 아이도 바뀌었다, 나도 써봤다는 후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닌 일종의 감정적 운동처럼 번져갔습니다. 한글이라는 외국 문자가 뜻밖에도 중국 아이들의 감정을 정리하는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학교에선 저를 주의교사로 분류했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온이 자리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결코 틀린 방향은 아니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교육부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외국 문자 교육은 금지하되 특정 조건 하에 한글을 기반으로 한 읽기 훈련을 소수 실험 프로그램 형태로 허용한다.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그것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아이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언어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대한 첫걸음이었죠. 저는 다시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더 작은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너희 자신을 적어볼까?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종이 위엔 여전히 한글이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교문 앞 벚나무가 다시 꽃을 피웠을 무렵 저는 더 이상 교실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율학습반이 폐지된 후 교실은 조용해졌지만 그 안에서 자라난 아이들의 내면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는 행위가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아이들. 그 눈빛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불씨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릴루이의 영상이 도우인과 웨이보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가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갔습니다. 각종 SNS에는 샵한글일기 챌린지 해시태그가 번졌고 젊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아이들의 문해력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그 여론에 밀려 교육부는 결국 다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모든 외국 문자 교육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실험적이고 제한적인 목적 하에 한글 기반 읽기 훈련은 소수 프로그램으로 허용할 수 있다. 단, 이는 중국어 교육을 보완하는 목적으로만 한정된다. 그 발표를 들었을 때 저는 잠시나마 희망을 가졌습니다. 비록 작지만 가능성이 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통해 표현력을 기를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발표 이후 교육청의 내부 지침은 오히려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허용이라는 단어 뒤에는 철저한 통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학교에 전달된 비공식 지침에는 외부 언론의 절대 노출 금지, 관련 수업 자료 즉시 폐기, 학생 개별 지도 사실 부인이라는 조항이 담겨 있었고, 실험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몇몇 학교에는 상시 감시 인력이 파견됐습니다. 심지어 교사들 사이에서는 한글은 당분간 입에도 올리지 말라는 말이 공공연히 오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아이들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너무나 뚜렷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교육부의 공식 해임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사유는 외국 문자 교육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 유발 가능성 및 체제 위반. 통보서엔 단 4줄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고, 서명된 관인 아래엔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해임 통보서를 들고 교무실을 나서던 그날, 저는 교장 류주민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 아이들의 변화를 봤소. 하지만 그걸 지켜주는 게 내 역할이 될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깝소. 그 말 속엔 무력감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던 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도 선명한 악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체제라는 이름의 벽은 너무 단단했고 교육 현장은 늘 그 아래 눌려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광둥성 외곽의 작은 마을로 내려와 조용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허무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냈던 변화는 체제 속에 눌려 버렸고, 그들을 위한 노력은 불온한 교육이라는 낙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뜻밖의 위로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릴루이가 보내온 엽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아직도 써요. 글을 쓰면 숨이 쉬어져요. 천하우도 종종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젠 동생도 저랑 같이 써요. 우리끼리만 아는 글자들이에요. 그 문장 하나하나가 제게는 작은 재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샤오리 선생은 여전히 온라인에서 열띤 논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수단일 뿐, 그 언어로 누군가가 자신을 말할 수 있었다면 그건 분명 의미 있는 교육이었다고 말하며 릴루이의 사례를 널리 알렸습니다. 제가 더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리에 누군가가 대신 진심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교단은 사라졌지만 교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집 한켠에 마련한 작은 책상에 앉아 매일 짧은 문장을 써 내려갑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그립다. 나는 교사였다. 그리고 아직도 교사이고 싶다. 이제는 교실에서 출석을 부르지 않아도 여전히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떠올립니다. 그들의 짧은 문장, 감정의 떨림, 고백의 숨결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교육은 자리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분도 하루 끝에서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을 마주하고 있다면 조용히 글로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 글은 언젠가 당신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언어는 기호가 아니라 마음을 담는 그릇이니까요. 지금까지 광둥성의 작은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마음을 쓰는 법을 배운 국어교사 리샤오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작은 나라의 언어가 한 아이의 삶을 바꾸고 거대한 체제를 흔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국가의 자존심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의 가능성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